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가족돌봄 청년이 제공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체가 이루어져야지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보고서는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입니다. 가족돌봄 청년은 누구일까요? 제가 보고서에서는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9세에서 39세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청년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나 질병이나 정신질환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을 우리는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가족돌봄 청년과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좀 2021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21년도에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죠. 간병살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그 가족돌봄 청년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3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가족돌봄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참 다양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면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돌봄 청년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같이 구성되어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구 안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과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원 누군가가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지 될 거는 기존의 사회 서비스라는 것들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기준으로 자격 기준들이 좀 설정되어 있었다.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기존 제도의 자격 기준을 만족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사적으로 가구 안에서 돌봄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돌봄 청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장기요양 제도나 아니면 장애 활동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격 기준을 만족했을 때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가족돌봄 청년이 제공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체가 이루어져야지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돌봄 서비스의 필요도를 누구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족돌봄 청년의 기준으로 관점을 바꿔서 본다라면 가족돌봄 청년이 처해 있는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그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정을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그들이 돌보고 있는 대상이 기존 제도의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족돌봄 청년이 하고 있는 사적 돌봄에 대한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돌봄 청년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돌봄 서비스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점을 넓혀서 가져가야지 될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돌봄 청년은 가구 내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 안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가구 단위의 사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을 따로 보고 가족돌봄 청년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동시에 같이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과연 우리는 누가 가족돌봄 청년일까? 어떻게 발굴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데요. 조금 사각지대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구원 중에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가구, 어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가구, 이런 가구들은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가구가 좀 중산층이다.
라고 하면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비의 지출이 굉장히 큰데 재난적 의료비 이런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100% 이하여야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의료비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가구 내에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신질환입니다. 사실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이 없고요. 공적 서비스도 사실 거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구 내에서 사적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거고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그런 가구 내에 청년이 있다. 라고 하면 혹시 저 청년은 그 가족 돌봄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 큐레이션 위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